번째는 최근에 여야 간에 또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 관련 얘기네요. 지난주까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야당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약간 뭔가 조금 오차 범위 내에서긴 하지만 조금 좀 상황이 조금 더 덜하는 것 같고 또 뭐 갤럽 조사에서는 다른 의견 나오는데 특별한 일은 없던 것 같고 대통령도 특별하게 지난 일주일 동안 국정 수행에 아무것도 드러난 거 없던 것 같은데 국정 수행 지지도가 올라갔네요. 코로나가 제2 확산.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종합적으로 우리 홍 소장님이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어쨌든 이 8.15 행사 이후에 이것이 반영되는 여론조사라면 갤럽 조사일 겁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그 전주까지 반영이 되었고 이 갤럽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전번 주에 39%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이 긍정평가가 47%포인트까지 올라가니까 8%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또 조사기로 말씀드려야 되죠. 이 조사가 8월 18일에서 20일 즉 8.15 행사 이후에 이루어졌고요. 18세 이상 1,002명, 오차범위는 3.1%고요. 응답률은 16%입니다. 갤럽 자체 조사고요. 그런데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지하는 이유와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얘는 주관식으로 따로 묻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가 코로나19 대처가 37%입니다. 즉 일주일 전보다도 15포인트가 더 올라갔습니다. 반면 지지율 하락 요인은 이 코로나 대체 미흡이 5% 올라갔지만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 다 코로나 요인입니다. 그러나 상승 요인이 15%로 하락 요인 5%보다 10포인트가 더 높게 나옵니다. 결국 요 일주일 상간의 대통령 지지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코로나 변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정당 지지율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상대적인 대통령 지지율은 절대평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8.15 집회에 대한 어떤 그 반감 이런 것들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보면은 큰 변화가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33%에서 39%로 올라갔습니다. 동일한 조사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27에서 23포인트로 벌어졌죠. 무려 이것이 격차의 움직임 폭이 보면 4%와 6%, 10%포인트가 격차가 벌어지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왜 그런지를 이렇게 보면은 딴 게 없어요. 여기 그 중도라고 했던 사람들의 민주당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보수라고 했던 사람들의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그 8.15 집회가 정당 지지도에는 중도층뿐만 아니고 중도층 일반뿐만 아니고 보수층 결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이어서 보면 지난 총선 또 여러 가지 민주당의 어떤 그 전례 없는 압승이라든지 통합당의 어떤 참패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다들 인정하는 게 어쨌든 코로나19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로나19로 인한 그 위기감은 전례 없던 위기감이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이게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고 또 앞으로 미래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그 엄청난 불안감, 위협을 갖다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거기에서 정부에 대한 어쨌든 그것을 대처하고 해결하고 막아내고 이유를 어떤 준비하고 하는 거는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정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래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잦아들면서 이게 오히려 이 민주당에 저는 뭐 위기라고 할 정도로 지지율이 변동되고 요동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잦아들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위기가 왔는데 지금 이번 조사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역전하게 되고 그 차이가 국정 지지도 보면 플러스 8 마이너스 8 하면 16% 정도 되고 정당 지지율도 지금 1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다시금 그런 불안감 이렇게 이 어째 말하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것은 다른 불안감이 아니라 바로 전부 다 죽느냐 사느냐 생존에 관한 불안감까지 엄습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 대통령 집권 여당에 대해서 중도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 힘내라 힘 예를 들면은 이런 기대감이 저는 이 반영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실제로 민주당의 위기라고 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현 집권 세력이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그 위기를 잘 대처해서 지금 이제 다시 역전이 됐다. 이래 볼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위협, 불안 이런 부분들이 역시 현 정부와 여당에 좀 이 살려달라 하는 메시지를 준 거 아닌가 봅니다. 예, 이 코로나19가 지속적인 그 제주도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뭐 지난 총선에 중요한 그러니까 이 하나의 변수로 작용한 건 분명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민주당 지지율, 집권 세력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 건 분명하지만 이것이 과연 그것이 계속적으로 집권 세력이 유지할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만약에 이 지금 K 방역이라고 해서 아주 모범적인 방역 때문에 상당히 지난 총선에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에 대유행에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상황으로 가버리면 아마 민심이 확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일종의 양날의 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라는 변수 자체가 워낙 이거는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이 작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논외로 일단 조금 옆으로 제껴놓고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상당히 고공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했던 그러니까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왜 감 최근에 그렇게 떨어졌을까? 떨어지는 양상을 보고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와 완전히 그 진보 쪽으로 완전히 웅웅하게 기울었다. 완전 그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코 그러니까 영원히 기울어지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민심이라는 거는 왜 이 군주 민수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이나 권력은 우리의 어떤 배와 같은 것이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오만하면 그러니까 민심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지난번 민주당과 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던 거 보면 결국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변화가 적은 반면에 결국은 중간에 있는 중원 그러니까 중도층들의 결국은 민주당으로 돌아서고 상당히 통합당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보수든 진보든 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것은 지키면서 얼마만큼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결국은 지금 지지율이 판명할 수밖에 없다는 그 두 가지 문제. 결국은 그러니까 이 중도 외연을 누가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 자기 지지층 집토끼에 대한 걸 갖다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지금 국민들의 그러니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 이런 것들이 결국 이 판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실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 코로나 독재를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독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코로나가 지금 심각하니까 그야말로 일상에 대한 통제 조치도 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에 대한 권한도 국가가 강해지면서 이 가짜 민주주의 즉 민주적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압박하는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에도 일종의 저는 코로나 독재가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 번은 모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지금 뭐 광화문이나
저 정강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한 거 없죠. 나는 하지 말아 했어요. 14일 날 건물 쳐놓고 함정 파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코로나는 확 번져 있다. 그런데 당신들이 집회를 하는 순간에 이제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쓸 거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하고 하지 말아 했는데 무식하게 하다가 이제 저렇게 된 거예요. 넉 달 전부터 한 50만 명만 전수 조사해 보자.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걸렸는지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항체 행설도 하는 거고 안 하지 않습니까? 1555명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는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퍼져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천지 때리고 이제 5월 달에는 게이 때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거구 숙골들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로나 정치를 해가는데 이게 확 번지는 거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냐? 바이러스가 뭐 좌파 우파 가려가면서 전염시킵니까? 어느 순간에는 못 막는 상황이 올 거다. 이 정권도 그걸 알았으니까 13일, 14일부터 방향 전환을 했다고 해요. 놀러가라 임시 공휴일 정하고 쿠폰 1,700억 뿌리다가 이게 너무 번졌습니다.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아이 그러면 15일날 두들겨 잡고 잔치하자. 이래 됐다 보는데 그런데 결국은 나는 수습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자세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걸 지속시킬 수 없고 결국은 황 소장은 이 코로나 독재라고 표현했던 게 무너진다라고 이제 보는 거군요. 근데 거기에 대해 오늘 제가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국회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듣기에도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15일 날 강원 집회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확진자가 확 늘어난 게 16일, 17일 날 확 늘어났어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그게 이 감염되고 나서 드러나는 게 뭐 평균 그 5.1, 5.1. 5.2일인데 어떻게 15일 날 길게는 이게 14일, 20일이니까. 16일, 17일 날 하냐. 자기들이 볼 때는 한 4, 5일 전 정도 약간 1,700 들어가지고 할인 쿠폰에서 대통령께서도 많이들 좀 관광 가시라 이게 라고 한 그 영향 때문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이라든지 뭐 5만 대에서 그걸 다 했는데 그거를 그 강화문 집회에 15일 날 온 사람 때문에 확산됐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집회 효과는 뭐 내일이나 뭐 그렇지. 그때부터 나오겠죠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대통령이 그 구체적 거명까지 하면서 좀 이렇게 원형이 전에 신천지처럼 여기다 이렇게 한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관계에서 좀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했지 않나 싶어요. 아니 근데 그 저는 뭐 황 소장 말씀하시는 거 그거 뭐 그럼 결국은 정권이 스스로 묘를 파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확 번진 책임을 자기들이 지기보다 네. 집회한 사람이나 정강훈이하고 사랑제일교회에 떠넘기면서 이후에 번진 부분은 네. 그들 때문이고 우리가 방역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뭐 그렇다고 그걸 해서 이제 그렇다고 늪을 정권에- 파놨다 볼 수 아니 있나? 근데 그렇다고 네. 해서 그 정권의 그러니까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 보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가를 치를 거예요. 그러니까 16일 뭐 이때 놓은 거는 그러니까 정부도 인정하잖아요. 그 앞에 자기들도 서둘러서 이 경기 살리려고 하다가 좀 성급했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지금 놓는 거 지금 오늘 뭐 300명이 넘었잖아요. 오늘 지금 300명 넘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그 8.15 큰 거고 15, 16일은 그러니까 그때 14, 13, 14, 15 이때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제발 좀 자제해 달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했다는 것이 그건 것이지 그 앞에 지금 최근에 지금 2차 웨이브가 시작될 때 그걸 갖다까지 사랑제일교회에다가 책임을 자 내가 지는 건 물어봅시다. 아니거든. 현재 우리 그 K 방역에 하나의 허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후적 조치예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을 역학조사해 갖고 이렇게 추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무증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 추적되는 것은 분명히 빠지게 돼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기억에 의존해서 자기의 동선을 다 이야기를 해도 역학조사에서 100% 그게 다 드러나지 않게 돼가 있습니다. 결국은 K-방역 시스템에 두고 빠져나가는 즉 지금 보면은 역학조사 결과 원인 불명이 뭐 15% 얼마 이상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꾸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일상적인 이 코로나의
유행기로 접어들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게 우리나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해서 1150명 그 여론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한 10,000명 또는 10만 명 단위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 K방역 즉 사후로 추적하는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일반인들한테 얼마 정도 이 번제가 있다, 퍼지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저도 참 그 부분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국민들 여기, 입장에 되고 야 당신 공짜로 검사해줄게 그러면 안 해줄 사람 누가 있나요? 그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예. 정세 관련 연관지어서는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역시 어쨌든 간에 국가 국정 운영이라든가 정당 지지에서 중요한 변수이긴 한데 그걸 빼고 나머지 아까 우리 차재원 교수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정 운영 방식이라든가 그런 정책의 효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느 부분을 주목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주일 상간에 국정 운영 방식 바꾼 거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건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게 상대적 관사이익 또는 상황적 요인 두 가지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적 요인은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코로나 전국에 두고 생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 힘을 실어줬고 지금까지 어쨌든 잘해 왔으니까 정부의 힘을 한 번 더 기대하는 그 심리가 작용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반등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상황 논리고 하나는 어찌됐든 대통령 지지율도 어쨌든 정치적 그 역관계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상대 평가고 대통령 지지율은 절대 평가잖아요. 이 정치적 논리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정당 지지율이고 대통령 지지율은 좀 덜 나타난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제가 보건데 어쨌든 국민들은 이번에 보수 집회에 대해서 이것을 보수 정치 즉 미통당 또는 현재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의 반대편 진영과 이 연관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분들도 일시 이탈했던 분들도 내가 볼 때는 그러고 현재와 같은 이번에 그 8.15 집회를 겪으면서 저런 보수보다는 대통령이 그래도 낫다라는 이런 그 평가가 잠시 그러니까 나오지 지금 않는다. 상황 그런데 그게 지속적인 힘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외부 상황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지율을 지금 페이스로는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 외부 상황에 의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국정관리 지지율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이유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뭐 예. 저도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8.15 이후에 지금 그 약간 반등한 거는 결국은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치면 아무래도 집권 세력을 좀 더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모이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민주당의 집권 세력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또 지지층이 결집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궁극적으로는 지금 4월 달에 4월 15일 날 총선 끝나고 난 뒤에 불과 4개월 만에 이렇게 이 지지율이 그렇게 급락했다?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반등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저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만과 편견이죠. 오만과 편견인데 일단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5분의 3이 육박하는 그러니까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원 구성하고 이 상임위원장 독식해 버리고 그리고 지금 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입법 독주 그러니까 뭐 이 불로소득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법이라고 해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면서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국민들은 오만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히 그 오만에 플러스 지금 또 하나 뭐냐면 무조건 내편 감사기라는 거죠. 윤미향 사건 그리고 지금 또 박원순 이 사건 이 부분에서
과연 이 집권 세력이 자신들의 진정한 반성 그리고 진상 규명 이런 거 하고 좀 거리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편견은 뭐냐? 편견은 또 이 지금 야당에 대한 이 상당히 나름대로의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우리는 야당은 그러니까 뭐 맨날 뭐 하는 말로는 국정의 동반자라고 하지만 야당은 우리 발목을 잡을 거라는 생각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야당을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적 우위를 갖고 밀어붙이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이 상당한 저는 편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은 상당히 정치 검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솎아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해서 원래는 검찰 개혁이었는데 결국 검찰 장악이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삐뚤어진 시각. 근데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현재의 지도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집권 세력이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다 윤석열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지지율이 저는 급락했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하면 그게 가능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지금 어제 오늘 뭐 조사 나왔던 것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반영일 뿐이고 저는 그래 기존의 봅니다. 하락 추세는 그대로 살아있다. 저도 단기적인 반응으로 둘 다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먼저 앞에 이야기 놓은 거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를 하자면은 실제로 지지율이 역전되고 통합당이 떨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정강훈 그 목사가 주도한 8.15 집회 영향이 컸거든요. 그걸 바라봤을 때 역시 통합당은 안 되는 모양이다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보면 조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오늘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이 본인들은 정강훈 목사는 확실하게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런 입장이라면 그 전에 자기들도 성명을 내든지 해가지고 정강훈 목사 지금 8.15 집회 중단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만약에 던졌으면 저는 이 통합당의 지지율이 빠지지는 않았으리라고 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보수 정당의 어떤 이 좀 아쉽다, 답답하다 이런 부분을 느끼는 거고 지금 그 문재인 지금 좀 전에 제가 이렇게 그 전에 국회 사무총장 했던 유인태 이 전 의원이 인터뷰해 놓은 걸 보니까 뭐 이 사람 화끈한 사람이잖아요. 뭐 누구 이렇게 뭐 이렇게 눈치 코치 없는 사람 뭐 자기 할 말 그대로 정치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이 쪼다들이 이게 그 지금 국회를 갖다가 어째 말하면은 통합당의 노림수든 전략이든 그게 이 빠지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게 보니까 그때 우리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 국회랑 21대 국회가 이렇게 전반기, 하반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그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하고 후반기에는 그럼 통합당에서 하는 이 안이 그 통합당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알고 있기로는 제출해가지고 그걸 한번 그러면 그 고민해보자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왜 다음 이 후반기 그걸 갖다가 지금 전반기 원내대표가 결정하느냐라고 항의해서 없던 일로 됐대요. 그걸 쪼다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그 쪼다 같은 그 몇몇 의원들 때문에 이렇게 털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걸 이 인터뷰를 봤는데 우리가 이번에 압승하고 나서 총선에서 그 이해찬 당대표가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 2004년을 잊지 말자. 이게 2004년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민정수석을 했죠. 이게 그 생생히 다 지켜봤죠. 그때 뭐 3당으로 이 열린우리당하고 이렇게 분당해서 민주당 분당해서 나와가지고 3당하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되고 그 위기 속에서 예를 들면은 그 탄핵 역풍 속에서 2000년 선거 최초로 진보 정당이 153석이란 가반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2007년도 정권 내가 찾아보니까 한길 조사가 7월 초에 맨 처음 뒤집힌 거 조사했다. 그렇습니까? 이게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럼 그때 그게 가장 큰 게 뭐였나? 이래 보면은 제가 지금 이 여러 가지 뭐 정치 행태적인 측면도 많았지만 사실은 그때 무능한 진보, 이 무능한 진보라는 프레임에서
이 자유롭지 못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처럼 부동산 문제도 있었고 이게 그래서 그 이후에 진보 세력의 과제가 유능한 진보, 어쨌든 실력 있는 진보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온 거죠.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어떤 비욘드 노무현을 하려면은 유능한 정부, 실력 있는 정부가 돼야 되면 자기들이 하나의 그 숙명적인 과제로 안고 출발을 했던 거죠. 그 지금 인수위 없었다는 이야기들이 뭐 지금도 여전히 그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그 이 최저임금제 이 최저임금을 갖다 대폭적으로 두 자리로 인상하면서 벌어졌던 일들, 그거는 민주당 내에서 경제통일하는 사람들도 그 정책은 그렇게 실행하는 게 아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때도 역시 당 내에서조차 아마추어리즘의 어떤 정부 정책 실행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어떤 공공성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갔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때 부동산 경기가 떨어짐에 따라서 이 임대인을 갖다가 이렇게 이 보호하고 강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나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아마추어다, 무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 규정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면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어떠한 변화라도 시도해야 된다. 대통령제에서 이게 의원 내각제 같으면은 그 맡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의원들이 그걸 맡았기 때문에 선거에 의해서 다시 그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제에서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 인사로서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했어야 되는데 청와대 참모 인사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는 전혀 이거는 이 딴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뭐가 대통령과 민주당이 뭘 바꿔서 지금 지지율이 재역전된 게 아니라는 것은 그때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무능한 진보입니다. 독선보다도 오히려. 그거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제가 이게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지금 현재로 예측을 하자면 굉장히 힘들다, 네, 이런 힘들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임덕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거는 지금 제가 그 상임위원장 한 5분하고 최고위원 후보들 한 5분하고 엄청나게 2주 동안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다들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이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레임덕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 레임덕을 갖다가 막고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이 앞장서서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있는 당 시스템으로는, 당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 이런 절박함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들이 친문 일색의 이런 지금 당 분위기 전당대회도 과연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정권과 여당의 어떤 이 운명이 가늠되지 네. 않을까 봅니다. 자, 여기다 한마디만 더 하지만 바뀔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과거의 진보회가 무능한 진보에다가 유능한 진보로 바뀌자라고 했는데 유능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무능해졌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여줘요. 더 소통 안 해요. 제가 국회의원회관에 들어보고 하나 깜짝 놀랐는 게, 의원회관에 가서 의원실에 가서 의원이 그 의원회관에 들어앉아 있는 거 본 적 없습니다. 한 10곳 가서 의원실에 의원 있는 경우 못 봤습니다. 제가 1990년대 그때 한길 리뷰 정계 여론조사 해갖고 98년도 2000년도 국회의원실에 가보면은요, 의원실에 가보면은 2명 서너 명 의원님 그 앉아 있어요. 앉아서 기자들을 만나거나 민원인을 만나서 계속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기자분 여기 일선에 뛰는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요즘에는 가면은 의원실에 가면은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에 없지? 다 피한다는 겁니다. 왜냐? 거기 앉아 있으면은 민원인 찾아오고 기자 찾아오는 것 자체가 귀찮다는 거죠. 요즘은 가면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는 민원인들이 바로 저기 의원실에 들어가지만 요즘 그 밑에다가 만나게 되어가 있습니다. 쉽게 찾아오지도 못해요. 그런 구조가 되어가 있어요. 의원실은 배로 더 키워놨지만은 의원실에 찾아온 사람 훨씬 줄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피하고 없어요. 그래서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 의원들이
안 피하느냐? 거기 앉아 있다가 기자 만나갖고 무슨 이야기든 현안 이야기를 했다가 이야기 잘못되면 꼬투머리 잡혀갖고 책임 추궁당하고 얼어지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그냥 피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진짜 희한한 게 일반적인 좀 귀찮을 수 있는 민원인들을 밑에도 만나도록 해주고 의원실 방도 2배나 키워주고 보좌관도 배로 가까이 늘려줬는데 의원들은 왜 의원실을 다 비워버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기자가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전부 구두로는 이야기 안 하고 문건으로만 자세하게 답을 준답니다. 소통이 됩니까? 기자나 민원인들을 만나면은 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는 창구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거기를 통해서 많은 자문도 얻을 수가 있는데 의원들부터 버찬다? 대면적인 접촉을 피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하면 치킨도 먹으면은 소셜 미디어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은 없더라도 적어도 현실 적합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실력 없더라도 현실 적합성이 없으면은 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큰 실수를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고 지금 부동산 정책 22번째 내갖고도 지금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자기네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대책이 이제 현실 적합성이 없는 거예요. 진짜 잡고 싶으면은 강남 저기 그 투기꾼들 또는 그 전주들 그 내부 집단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고라도 올리면서 계속 그쪽 사람들까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거기 가서 그런 정보 수집하거나 그런 의견 들어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가 심지어 내가 얼마나 웃기는 일이고 하면은 21번째, 22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21번째가 6월 17일 날 대책이었고 7월 10일 대책이 22번째 대책인데 그거 내놨을 때 내가 알기로 강남의 투자자나 전주들은 그야말로 카오스 상태였어요. 이제는 갭투자 못하게 됐다라고 하고 그쪽에 두고 풀었던 돈 또 회수하고 이런 상황에 갔는데 진성준이가 나가고 뭐라 그랬습니까? 참 한심한 정권이죠. 그 정도로 지금 나는 그 실력 이전에 현실 적합성과 소통성이 없기 때문에 당에 뭐 기대하는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그래서 정치 체제에서 내가 책임지는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 이 지금 뭐 당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당이 중심이 돼서 현실 문제를 뭐 어떻게 바꿀 것이다. 예.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SNS 정치만 있고 실질적인 소통은 없다라고 지금 정리해 주셨네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생필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기고 물이고 이런 건 다 생필품이잖아요. 가스고. 근데 그게 집이라는 부분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생필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 정권처럼 이렇게 말만 뻔질하게 잘하는 정권이라면 국가적 주택 공급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싱가포르처럼 집을 지어서 장기적으로 모기지 론으로 파는 것까지도 고려하겠다라는 과감한 정책을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기존에 있는 틀 안에서 그냥 이렇게 머리 짜내고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이 술책이 뭡니까? 13만 2천 채 서울 시내 곳곳에 빈 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적률 좀 높이고 태릉 골프장 동원해서 하겠다고 그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조선일보나 중앙이나 동아나 이 숫골들 그 기득권들 그 건설업체 재벌 건설회사하고 붙어먹은 놈들이 흑원날 공급 늘리라는 이야기 그대로 간 거예요. 결론은 자기들 마지막 결론은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뭐 공공 뭐 고밀도 개발이니 해봤자 그건 별 의미도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책이 안 나오는 거는 이 정권이 대외적으로 말하는 자신들의 가치와 그야말로 이 시대에서 집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한 엄청난 괴리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배가 불러가지고 이미 기득권이 돼가 이 좌파들 기득권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집 없는 절반쯤 되는 국민들의 심정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니까 내가 봤을 때 이제 내년쯤 되면 나는 문재인을 모르고 이야기하기 여기 계시는 분도 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내년쯤 되면 나는 문재인을 모르고 하고. 난 노무현 때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뭐 우린 다 노무현 모른다고 노사모도 해체해버리고. 우리가 아니 실망해서 이제 그럴 거다. 아니 근데 저는 그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지금 상당히 아픈 대목이겠죠.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런데 계속 정부 쪽에서는 좀 뭐 저는 안정화되고 사실은 있다고 표현을 그러니까 이 반복할까요? 부동산 부분을 상당히 전공법으로 바로 치고 나가서 힘이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네. 상당히 뭐 지방선거 생각하고 또 그다음 총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찔끔찔끔 대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실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좀
강력하게 예를 들면 뭐 지금 그러니까 이 불로 소득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사실 뭐 보유세 강화 같은 경우는 집권 초기에 과감하게 국회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이걸 갖고 이게 그러니까 전국의 그러니까 이슈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 보유세 강화하는 거 그러니까 세금 강화하는 부분들에 이제 징벌적 가세라니까 그 벌벌벌 떨면서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이거는 수도권 집중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했던 거니까 그 연방 정부의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 하겠다. 그 왜 수도 이전 문제 같은 경우도 왜 이제 들고 나옵니까? 저는 좀 더 빨리 들고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감히 수도 이전해야 된다. 그것이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도 하겠다는 식으로 해야지. 지난번 자신이 개헌 안 냈을 때는 그러니까 수도 이전 부분은 그냥 헌법에 명시하겠다고만 했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헌법에다가 수도 부분은 그 하위법에다 명시하겠다고만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 부분들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걸 안 하고 저는 실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와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오르만큼 다 오르고 난 뒤에 지금 하려니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이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다자정리 일자 필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자 정리 뭐 거자 필반이라는 말하고 거기서 제가 약간 비틀어봤는데 다자정리 다주택 정리하고 일자 한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택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급적 안 해야죠. 안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정권 차원의 팔목 비틀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차라리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 일정한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 어느 직급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부동산 백지 신탁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도입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지지율 반등하게 하려고 한다면 저는 국민통합이에요. 지금 왜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이게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져버리죠. 진영 간의 갈등으로 번져버리죠. 이건 뭐냐? 결국은 모든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그만큼 네 편 내 편으로 갈려져 있는 이러한 그 자체가 정쟁의 대립, 격화 이런 부분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국민 통합을 선택해야죠. 그래서 대통령 21대 국회 개원식 가서 제일 강조했던 것이 협치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부동산 그렇게 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은행불을 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국민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강통하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럼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 심원불일치니까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로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건데. 저는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에 문재인과 김종인의 영수회담 제 예측으로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저도 맞습니다. 예, 보는데 이게 그 문재인 정부로 봤을 때는 협치의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현재 적대적 생존 전략은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는 그 반사이익을 받은 측면이 있고 이게 근데 이제는 자기 당이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그 엄청난 젊은이로부터의 비호감도 70% 이걸 극복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지금 그 호남에도 좀 가고 5.18에도 무릎 꿇고 뭐 울먹거렸다 하고 자기 그 공개 사과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모습들이 연장선상에서 아마 코로나 부분에서는 여야 없이 이 총력 대응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그 우리 항 소장이 이제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던 개헌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갖다가 이렇게 해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국회 협치 부분에서도 이 민주당 자체가 처음에 11대 7로 했던 거고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야당의 말하자면 야당이 지금 이제 이걸 공수처를 갖다가 지금 발족을 지금 이제 못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전향적인 태도가 보이고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영수회담에서 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게 어느 선까지 이루어지든 간에
상당히 금방 이야기한 부분에서 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 협치의 기회고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 상당한 좀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 겸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